네, 반갑습니다. 예, 이번 시간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단원, 운동과 충돌, 그리고 안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 그 교과서를 보면 이 운동량 나오기 전에 이제 물체의 관성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데 사실 교과서에 있는 모든 내용을 뭐 이렇게 PPT에 이 영상에 다 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없다라고 해서 뭐 이건 뭐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영상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교과서에 있는 내용은 전반적으로 다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영상에 없는 부분은 각자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러면 운동량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이 운동량이라는 물리량은 바로 물체의 운동하는 정도를 나타내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물체의 운동하는 정도를 어떻게 나타낼까? 한번 보니까 질량이 클수록 멈추기가 어렵고 또 속력이 빠를수록 이제 움직이는 물체를 멈추게 하는 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체의 운동하는 정도는 질량에도 관련되어 있고 속도와도 관련되어 있으니까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나타내자 약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량 P의 공식은 P는 mv, P를 운동량은 소문자 P로 쓰고요. 질량 m, 속도 v라고 해서 P는 mv라는 이 공식 바로 외울 수 있도록 합니다. 외웠죠. 그래서 단위는 뭐였냐면 질량의 단위 킬로그램, 속도의 단위 미터 퍼 세컨드에서 운동량의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를 쓴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물리량 중에서 이제 운동량은 이제 벡터량에 해당되는데 벡터량이란 그 물리량이 크기 외에도 방향까지 있는 물리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리량은 크게 보면 이제 스칼라량과 벡터량으로 나눠지는데 스칼라량은 이제 크기만 있는 물리량이고 방향까지 있는 물리량은 우리가 벡터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량은 벡터라서 방향까지 있는데 이 운동량의 방향은 속도의 방향과 같게 됩니다. P는 mv라는 공식 보면 이 m 질량은 이제 스칼라량이죠. 그 방향이 따로 없습니다. 그 말은 이 등식이 성립한다는 건 왼쪽과 오른쪽이 크기만 같은 게 아니라 방향이 존재한다면 방향까지 같아야 된다는 건데 이 v 이 속도가 바로 방향이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운동량의 p도 당연히 속도의 방향과 같아야 우리가 등식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량의 방향은 속도의 방향과 같다라는 거. 그리고 방향이 있으니까 부호를 붙일 때가 있는데 우린 보통 이 1차원상의 운동에서는 오른쪽을 운동하는 걸 부호를 플러스를 잡고 그와 반대인 걸 왼쪽 방향이라고 해서 그때는 마이너스를 잡죠. 그리고 2차원 운동에서까지 하면 위로 운동하는 건 플러스, 아래로 운동하는 건 마이너스를 붙이게 됩니다. 물론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사선 방향으로 운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선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여러분들 문제 풀 때 편한 방향으로 하면 됩니다. 어느 한쪽을 뭐 사선 윗방향 플러스 잡았다 하면 반대 방향 마이너스 잡으면 되고 그 반대로 해도 뭐 상관없습니다. 그다음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보면 보세요. 이제 물체에 힘이 작용하면 물체의 속도가 변하게 되고 물체의 운동량이 변한다. 그렇죠. 힘이라는 건 물체에 힘이 작용하면 바로 물체의 속도가 변하게 됩니다. 힘의 정의가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하거나 모양을 바꾸는 그 물리량이 됩니다. 그래서 힘이 작용하면 물체가 가속도 운동하는 거니까 속도가 느려지든 빨라지든 속도가 변하게 되고 속도가 변한다는 건 물체 운동량 P가 그 속도에 비례하는 양이니까 당연히 운동량도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힘이 작용했을 때 운동량의 변화량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 변화량은 여기 델타를 써서 나타낼 수 있는데 여기 세모 모양의 이렇게 쓰는 걸 델타라고 읽으면서 이 한글로 변화량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변화량이라 쓰는 건 이 뒤에 P가 붙었다. 그러면 이게 운동량이죠. 그러면 델타 P는 운동량의 변화량이고 델타 뒤에 만약 운동량이 아니라 질량 M을 썼다라고 하면 그건 질량의 변화량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델타 뒤에 에너지 대문자 E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에너지의 변화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델타 뒤에 붙는 그 기호의 변화량을 이렇게 델타라고 쓴다라는 것 알면 되겠고, 근데 변화량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항상 이제 그 차이인데 그 차이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나중과 처음의 차이라고 해서 우리는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을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속도가 처음 속도를 v제로 나중 속도를 v라고 하면 나중의 운동량이 mv가 되고 처음의 운동량이 mv0가 되죠.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 델타 P는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이라는 것 알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량의 변화량도 벡터량이기 때문에 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방향도 있습니다. 그 방향은 바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과 같다라는 건데
그게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면 물론 공식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밑에 있는 이 세 가지 상황 보면서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그림 가 상황을 보면 질량이 m인 물체가 지금 처음 속도가 오른쪽 방향으로 v0입니다. 근데 여기서 힘의 방향이 오른쪽 방향이죠. 지금 근데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면 여러분 아마 알겠지만 속도의 크기가 더 커집니다. 그래서 나중 속도가 더 큰 V가 되었다. 그러면 이걸 처음 운동량과 나중 운동량 그리고 운동량의 변화량을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 보자면 처음의 운동량은 오른쪽 방향으로 mv0 이고 근데 나중 운동량은 오른쪽 방향으로 더 크게 이렇게 더 커졌죠. 운동량이.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은 항상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이니까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걸 빼주면 요 차이만큼 남게 되죠. 이게 바로 델타 P가 되고 델타 P의 방향 역시 오른쪽 방향 바로 작용하는 힘의 방향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운동량 변화량의 방향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물론 이 가 상황 말고 다른 상황도 한번 봐보죠. 그림 나 상황은 질량 m인 물체가 초기 속도가 오른쪽으로 v0 그러니까 처음에 운동량이 오른쪽 방향인데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바로 왼쪽 방향입니다. 근데 이때 보면 운동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면 물체 속도가 점점 느려지죠. 그래서 느려져서 낮은 속도가 이렇게 더 느려진 화살표 길이를 더 짧게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럼 이때 한번 나타내 보자면 처음에 운동량은 처음 속도가 더 빨랐으니까 이제 질량 m의 속도 v0 곱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큰 운동량이 있었는데 나중 운동량은 이렇게 더 작은 값이 되었더라.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 델타 P는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이니까 나중 빼기 처음이니까 마이너스가 이제 붙으면서 이제 요 mv0 이 값이 화살표 방향이 반대로 됐다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 그 차이를 계산해 보면 바로 왼쪽 방향으로 이 차이만큼 만들어집니다. 즉 델타 P 운동량의 변화량의 방향은 마이너스 방향이 되고 바로 힘의 방향 왼쪽 방향과 같죠. 마찬가지로 운동량 변화량의 방향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과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 마지막 상황인데요. 보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물체 초기 속도는 오른쪽 방향인데 그 힘의 방향은 왼쪽 방향입니다. 그럼 속도가 점점 느려진다 그랬죠. 근데 속도가 느려지다가 결국은 속도가 0이 됩니다. 근데 0이 된 이후에도 계속 왼쪽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게 되면 그때는 힘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물체가 왼쪽 방향으로 운동을 하기 시작하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된 상태를 한번 오른쪽으로 나타내 보자면 처음에 이제 운동량은 오른쪽 방향으로 mv0인데 이제 나중에는 왼쪽 방향으로 mv가 되었죠. 그럼 운동량의 변화량 밑에 살짝 잘렸지만 이제 살펴보자면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 빼기 처음이라고 했으니까 나중 왼쪽 마이너스 처음 처음이 지금 플러스 방향인데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있으니까 둘 다 왼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운동량 변화량은 처음부터 끝까지 왼쪽 방향 쭉 아주 큰 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은 왼쪽 방향이 되고 그 크기는 mv와 mv0 이 값을 완전히 다 이제 절대값을 더한 것과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운동량 변화량의 방향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과 같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드가 운동량 보존 법칙인데 운동량은 보존됩니다. 이게 우리가 그 물리에서는 보존 법칙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또 대표적인 게 운동량 보존 법칙입니다. 여기 보면 물체의 힘이 작용하면 물체의 운동량이 변화가 생긴다 그랬죠. 그래서 공식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시간에 따른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어떻게 말하냐면 F는 델타 T분의 델타 P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빈 공간에 써보죠. F는 델타 T분의 델타 P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힘을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도 해석할 수 있냐면 만약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R자임이 0이면 물체 속도는 어떻죠? 속도가 변하지 않죠. 가속도가 0이 되니까. 그러면 속도가 변하지 않으면 당연히 물체의 운동량도 변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충돌 과정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두 물체 A, B의 질량은 MA, MB고 각각의 속도의 크기는 VA, VB입니다. 그래서 일직선상의 운동을 해서 두 물체가 충돌하기 전의 상황 그리고 충돌하는 순간 그 다음에 충돌 이후의 속도가 VA', VB'으로 바뀌었다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봐보세요. 충돌 전 A, B 두 물체의 운동량의 합은 운동량 P는
질량과 속도의 곱이니까 두 물체 합이라고 하면 MAVA와 MBVB를 더해주면 되죠. 됩니까? 그 다음에 충돌 이후 두 물체의 운동량의 합은 이제 충돌 이후 속도가 VA'과 VB'이니까 이렇게 마찬가지로 곱한 거 서로 더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 결국은 이 충돌 전후의 운동량의 합이 같다라는 걸 증명을 하려고 하는데 그 증명은 어떻게 할 거냐면 바로 충돌하는 순간 두 물체의 충돌 순간에는 항상 작용 반작용 뉴턴 제3법칙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그 3법칙으로 유도를 할 텐데 작용 반작용 법칙에 따라서 두 물체는 크기는 같고 같은 시간 동안 서로 간에 상호작용하는 시간이 같죠. 물체 A가 물체 B에 닿아 있는 시간과 물체 B가 물체 A에 닿아 있는 시간이 같으니까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힘을 F라고 하자면 물체 A는 물체 B로부터 마이너스 F라는 힘을 받았다고 표현하는 거고요. 물체 B는 물체 A로부터 F라는 힘을 받았다고 표현하는 거죠. 부호를 마이너스 쓰는 건 이 방향이 반대라는 의미입니다. 크기는 같죠. 그러면 이때 이 상황을 뉴턴 운동 제2법칙을 적용해보자. 뉴턴 운동 제2법칙은 F는 ma라고 통상 우리가 많이 배우는데 물체의 가속도는 물체에 작용하는 R자임에 비례하고 그 물체의 질량에 반비례한다는 A는 n분의 F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풀어 써보자면 이것은 마이너스 F라는 거 말 그대로 물체 A를 주인공으로 둔 거죠. 물체 A가 받은 힘은 마이너스 F인데 그건 이제 물체 A의 질량과 물체 A의 가속도가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 가속도의 정의를 아마 여러분들 그 브릿지 교육할 때 배웠다고 들었는데 이 브릿지 교육할 때 이 가속도는 단위 시간 동안 속도의 변화량 델타 t분의 델타 v라고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델타 t는 두 물체 간의 상호작용하는 시간에 넣고요. 속도의 변화량이니까 항상 나중 빼기 처음이죠. 나중 속도 va 프라임 빼기 처음 속도 va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 F는 물체 B를 주인공으로 했을 때 물체 B에 작용하는 힘은 물체 B와 물체 B의 질량과 가속도의 곱인데 이 물체 B의 가속도 역시 이렇게 써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작용 반작용 법칙에 따라서 마이너스 F와 F는 그 크기가 같죠. 그래서 그 크기가 같으니까 요 왼쪽 항에 마이너스 붙이면 오른쪽 항과 그 크기가 같게 됩니다. 그럼 이 델타 T와 델타 T는 같다 그랬으니까 상쇄시킬 수 있고 소거할 수 있고 그다음 이걸 분배 법칙 해서 넘겨보면 요 값이 나오게 돼요. 여러분 한번 각자 해볼 수 있겠죠. 이 분배 법칙 해서 이제 충돌 전의 상황과 충돌 이후의 상황끼리 묶어보면 요 식이 성립되는데 이 식의 왼쪽 항이 바로 충돌 전 두 물체의 운동량의 합이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항이 충돌 이후 두 물체의 운동량의 합이었습니다. 즉 충돌 전과 충돌 후 두 물체의 운동량의 합은 같다. 즉 충돌하는 과정에서 운동량은 보존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체가 충돌할 때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이제 외부라고 하면 그 충돌하는 과정에서 두 물체 간의 상호작용 말고 그 외에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충돌 전과 충돌 이후에는 운동량의 합이 항상 이렇게 일정하게 보존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충돌하는 물체들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총합은 0이다 라고 해서 운동량 보존 법칙을 좀 더 간단하게 쓰자면 델타 PA 더하기 델타 PB는 0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어떻게 유도할 수 있냐면 앞 슬라이드 잠깐 봤을 때 이제 요 여기 지금 이거는 지금 이 식은 이제 충돌 전의 운동량과 충돌 이후라고 이게 묶었죠. 그래서 프라임이 없는 속도끼리 프라임 있는 속도끼리 묶었다고 하면 이거를 좀 넘겨서 물체 A끼리 묶고 물체 B끼리 이렇게 묶으면 말 그대로 물체 A의 운동량과 물체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나타내면 다음 슬라이드인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습니다. 즉 두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합이 0이라는 건 운동량의 변화가 없다라는 거고 이거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물체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물체 B의 운동량의 변화량과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다. 그러니까 부호는 반대다라는 거죠. 그것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량 보존 법칙은 상호작용하는 힘의 종류나 물체 크기와 아무런 관계없이 어차피 작용 반작용 뉴턴 제3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 법칙이 존재하는 거라서 힘의 종류나 크기와는 상관이 없이 항상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충돌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텐데 충돌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대표적인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운동할 때의 충돌이라고 보면 조금 전에 이제 그림과 비슷했던 거죠. 두 물체 질량은 MA, MB고 속도가 VA, VB일 때
충돌이 속도가 이렇게 되었다. 이거 보세요. 보면 그림과 같이 같은 방향으로 운동하는 범퍼 A, B가 서로 충돌하게 되면 물체 A 입장에서는 물체 A는 충돌 전에 오른쪽으로 운동하는데 운동량이 오른쪽 방향인데 충돌하는 순간 물체 B로부터 왼쪽 방향으로, 즉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되니까 속력이 감소하게 되고, 그 다음에 물체 B는 오른쪽 운동하고 있었는데 물체 A로부터 오른쪽 방향, 즉 운동량과 같은 방향으로 힘을 받았으니까 속력이 더 빨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VA''은 VA보다 작아지게 되고, 그러니까 물체 A는 느려지게 되고 물체 B는 더 빨라지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물체가 충돌하게 되면서 한 덩어리가 될 때, 그림과 같이 두 물체 A, B가 각각 VA, VB의 속도로 운동하다가 한 덩어리가 되었다. 그러면 덩어리가 된 것도 이제 충돌된 거죠. 그때도 운동량이 보존됩니다. 근데 운동량, 그 다음에 충돌하게 되면 한 덩어리가 되었을 때는 나중 속도가 V로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 속도를 V라고 한다면 그 충돌 전에 운동량의 합은 MAVA 더하기 MBVB라고 할 수 있고, 충돌 이후에 운동량의 합은 속도가 V로 같으니까 MAVB, 그러니까 MA 더하기 VB에 V를 곱한 것 같다. 그래서 나중 속도를 이렇게 물체의 질량과 처음의 속도를 알고 있으면 이렇게 간단하게 운동량 보존 법칙을 통해서 그 식을 유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한 물체가 두 물체로 분열될 때, 그러니까 뭐 수류탄 같이 뭔가 한 물체가 이게 폭발처럼 터지는 경우가 있죠. 그것도 우리가 충돌의 한 종류로 볼 수 있는데, 한 물체가 두 물체로 분열될 때도 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운동량 보존 법칙은 충돌 전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분열 전이죠. 분열 전의 운동량의 합이 뭐가 됩니까? 분열 전에는 질량은 있지만 정지에 따라 가정한다면 운동량이 0이 됩니다. 그러면 분열 이후에는 물체 A하고 물체 B가 둘 다 운동량을 갖게 되죠. 근데 둘 다 운동량을 갖게 된다고 해서 운동량 보존이 성립하지 않는 게 아니라, 바로 물체 A의 운동량과 물체 B의 운동량은 크기는 어떻게 될까? 크기는 항상 같게 되겠죠. 크기는 같게 되고 방향은 항상 반대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 물체가 두 물체로 분열되더라도 그래도 어차피 이것도 결국 작용 반작용으로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생각해 보면 결국 전체 운동량은 변할 수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운동량 보존 법칙이 요 모든 상황에서 다 성립되고, 이렇게 충돌은 몇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다음 이제 운동량 다음 내용인데 이제 충격량이죠. 그럼 충격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충격량은 어떻게 정의하냐면 물체가 충돌할 때 물체가 받는 충격의 정도를 나타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충격량은 뒤에 이제 알겠지만 이제 운동량의 변화량과 충격량과 운동량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문장이 뭐냐면 바로 물체가 충돌할 때 물체에 작용하는 힘과 그 힘이 어떻게 작용했냐에 따라서 운동량의 변화량이 달라지게 됩니다. 아까 왜 힘이 작용하면 물체의 운동량이 변한다고 했죠. 그리고 그 힘 말고도 작용하는 시간에 따라서도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건 뒤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충격량, 물체가 받은 충격의 정도를 어떻게 물리량으로 나타낼까? 그건 바로 물체에 작용하는 힘과 그러한 힘이 작용한 시간의 곱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충격량은 대문자 I로 쓰고요. 요 F 델타 T라고 쓰는데, 요 F는 물체에 작용한 힘, 그리고 델타 T는 그러한 힘이 작용한 시간이라고 해서 충격량은 F 델타 T, 단위는 뉴턴 세컨드로 쓰게 됩니다. 그러면 I는 F 델타 T라는 공식 바로 외워야 되겠죠. 그 외우게 되면 밑에 있는 그래프를 좀 더 분석하기가 쉬워지는데, 그래프를 보면 가로축은 시간, 세로축은 힘입니다. 지금 왼쪽 가는 시간에 따른 힘의 크기가 일정할 때죠. 그러면 이 아래 이 면적이 바로 힘과 시간 F 델타 T가 됩니다. 즉 F 델타 T 바로 충격량이 되는 거죠. 이 면적 FT가 바로 충격량과 같다라는 거. 근데 두 번째는 시간에 따라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시간에 따른 이 함수일 때, 우리 보통은 이렇게 일정한 것보다 일정하지 않은 그림 라인 상황이 훨씬 많겠죠. 이때는 마찬가지로 시간, 힘 그래프의 요 아래 이 면적, 나중에 적분을 공부하면 이 면적을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면적이 바로 충격량과 같게 된다는 거.
적분이 쌓아서 더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면적이 바로 충격량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충격량과 운동량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한번 봐봅시다. 유도하는 과정이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보자면 질량이 m인 물체에 일정한 힘 F가 델타 T라는 시간 동안 작용해서 속도가 처음 속도 V0에서 나중 속도 V로 변했다라고 한번 봐보자. 그러면 이제 뉴턴 운동 제2법칙 가속도 법칙 보면 F는 ma이고 여기 a가 그 가속도의 그 정의가 바로 델타 t 분의 델타 t죠. 델타 t 분의 델타 v죠. 그래서 델타 t 여기서 작용한 시간을 놓고 델타 v는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니까 v 빼기 v0 하면 이렇게 넣었을 때 m으로 분배 법칙에서 mv 빼기 mv0 할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요 위의 항이 뭐냐면 바로 운동량의 변화량 델타 p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또 표현할 수 있냐면 F는 델타 T분의 델타 P 아까 이야기했던 기억납니까? 그래서 힘은 단위 시간 동안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라고도 F를 정의할 수 있다는 거. F는 MA이기도 하지만 F를 델타 T분의 델타 P라고도 씁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보자면 델타 T를 그럼 왼쪽으로 좌변으로 넘길 수 있겠죠. 그러면 F 델타 T는 델타 P죠 이게. 근데 아까 F 델타 T가 뭐였습니까? 바로 여기 충격량 I로 정의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충격량 I는 델타 P와 같다. 그래서 그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방향을 보면 알 수 있겠죠. 이것도 지금 등식이니까 방향까지 같아야 되는데 운동량의 변화량의 방향은 당연히 충격량의 방향과 같고 아까 운동량의 변화량의 방향이 무슨 방향과 같았습니까? 바로 힘의 방향과 같았죠. 그래서 바로 충격량의 방향도 힘의 방향과 같게 됩니다. 아까 이 정의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등식이 성립하죠. 근데 힘도 방향이 있고 그럼 당연히 충격량도 힘이 방향이 있겠습니다. 요 t는 시간은 방향이 없어요. 그래서 힘의 방향이 곧 충격량이 방향이 된다라는 거. 뭐 다 서로 이제 서로 간에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힘의 단위 뉴턴은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 제곱으로 쓸 수 있죠. 그래서 충격량의 단위가 아까 뉴턴 세컨드였는데 이 뉴턴 대신에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 제곱 쓰면 이 세컨드 제곱 중에 세컨드 하나가 이 세컨드하고 곱해져서 하나 없어지게 돼요. 그러면 단위가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 바로 충격량의 단위는 요게 되는데 바로 그건 운동량의 단위와 같게 된다라는 거. 운동량의 단위가 아까 미터 미안합니다. 이게 질량, 속도, mv와 같았죠. 그래서 충격량과 힘의 관계 보면 충격량 I는 F 델타 T고 요 F는 델타 T분의 I라고 쓸 수 있고 근데 여기 이 I가 아까 델타 P라고 했죠. 그래서 이 힘을 델타 T분의 델타 P라고도 쓸 수 있겠다라는 거. 그리고 이거 보면 이제 이거 해석하는 건데 힘이 일정하면 힘이 받는 시간이 길수록 충격량이 크다. 여기서 이 F가 일정할 때는 델타 T가 길수록 I가 커진다라는 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힘을 작용하는 시간이 일정하면 즉 델타 T가 일정하면 힘의 크기 F가 클수록 충격량이 크다. 이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왼쪽 걸 한번 봐보죠. 한번 1번과 2번 중에 어디에 이제 적용되는지를 찾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골프공을 멀리 날려 보내려면 골프채를 휘두르는 속도를 크게 해서 골프공이 받는 힘을 크게 하고 그 다음에 골프채로 골프공을 끝까지 밀어주어 힘을 오랫동안 받도록 해야 된다. 이해되겠죠? 여기 보면 골프채가 골프공에 닿는 순간 이 골프채 속도가 커야 된다는 거예요. 속도를 크게 해서 골프공이 받는 힘을 크게 해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공과 골프채가 서로 닿아 있는 시간을 길게 해서 즉 F도 크게 하고 델타 T도 길게 해서 요 I를 크게 해줘야 되겠다. 요 I가 크다라는 건 델타 P가 커진다는 거니까 요 골프공이 멀리까지 나중 운동량이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멀리까지 날아갈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포탄으로 포를 날려 버릴 때도 화약의 양을 많이 해서 포탄이 받는 힘을 크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포신의 길이가 짧은 것보다 포신의 길이가 길수록 델타 T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델타 T가 클수록 충격량이 더 커져서 더 멀리 동안 힘을 더 오랫동안 받게 하면 더 멀리 날려 보낼 수 있다는 것. 그것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만 더 해보죠. 힘을 내봅시다. 그다음에 충돌과 안전장치인데 충격력 조금 전에 우리는 충격량이었죠. 근데 충격력 말고 충격력이라는 물리량을 조금 구분해야 되는데 물체가 충돌할 때 받는 평균 힘을 우리는 충격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체가 받는 충격량이 일정할 때, 그러니까 I는 F 델타 T에서 만약 I가 일정할 때 I가 고정되어 있는 상수라고 하면 이 F와 델타 T는 서로 반비례하는 관계, 즉 힘을 받는 시간이 길수록 물체에 작용하는 충격력의 크기는 작아지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충격력을 줄이는 예시가 이렇게 몇 가지 있는데 우리 다 이제 오늘 이번 시간에 과제하고도 연계되어 있고 그다음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아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그 유리잔을 두 잔을 준비하는데 왼쪽은 단단한 바닥에 오른쪽은 푹신한 방석에 떨어뜨리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같은 높이의 같은 유리잔을 동시에 떨어뜨리게 되면 요 충돌하는 순간의 속도가 같으니까 충돌 전에 그 두 유리잔의 운동량 같고 결국 멈춘다라는 건 운동량이 결국 나중 운동량이 0이 되는 거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아요. 그 말은 뭐 유리잔이 받은 충격량은 단단한 바닥이든 방석이든 같다. 하지만 단단한 바닥에 떨어진 유리잔은 깨지고 푹신한 방석에 떨어진 유리잔은 깨지지 않죠. 그러면 받은 충격량 같은데 왜 하나는 깨지고 하나는 깨지지 않을까? 밑에 보면 이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이 시간과 이 힘, 그래프에서 이 아래 면적이 바로 뭐름이었죠? 바로 물체가 받은 충격량인데 단단한 바닥에 떨어뜨린 유리잔과 방석에 떨어뜨린 유리잔 이 아래 면적은 즉 S1과 S2는 같아요. 그러니까 충격량 같죠. 하지만 뭐가 다릅니까? 바로 그러한 힘이 작용한 이 시간이 다릅니다. 푹신한 방석은 멈출 때까지 걸린 시간 T가 되게 길죠. 이 가로축이 기니까 세로축의 높이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충격력, 이 F가 바로 충격력인데 충격력이 되게 작아지더라. 그래서 깨지지 않는다. 하지만 단단한 바닥 같은 경우에는 유리잔이 바닥에 완전히 멈출 때까지 걸린 시간이 되게 짧습니다. 시간이 짧으니까 가로축이 짧으니까 면적은 같아야 되고 그러면 세로축 이 F 값이 되게 커지게 되는 거죠. 바로 충격력이 커져서 바로 같은 유리잔이라고 해도 단단한 바닥에 떨어지게 되면 깨지게 된다는 거.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또 어떤 예시가 있냐면 요즘에 야구 경기가 지금 못하고 있죠. 어쨌든 날아오는 공을 받을 때 포수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투수가 던진 공이 워낙 빠르니까 그걸 받을 때 글러브를 뒤로 살짝 빼면서 받습니다. 글러브를 뒤로 살짝 빼면서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델타 T를 길게 하는 거죠. 그러면 충격력을 줄여들어서 손이 받은 그 조금 충격을 줄일 수 있다라는 거. 글러브 자체를 끼고 받는 것도 그것과 관련되어 있죠. 맨손으로 받는 것보다 글러브를 끼고 받으면 훨씬 더 그 시간을 길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때 우리 본능적으로 무릎을 살짝 굽히게 됩니다. 무릎을 살짝 굽힌다는 건 우리 몸이 완전히 바닥에 닿아서 멈출 때까지 걸린 시간을 길게 해서 받는 충격력의 평균값을 이렇게 줄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있는데 모두 다 일상생활에서 충돌할 때 충돌 시간을 길게 해서 충격력을 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요거 말고도 충격량 자체를 감소하는 것도 있지만 충격량이 고정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시간을 길게 하면 충격력을 감소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의 범퍼는 너무 단단하면 안 되죠. 오히려 조금 좀 잘 찌그러져야 됩니다. 그래서 찌그러지면서 충돌 시간을 길게 하는 것들. 자동차는 에어백도 사람 몸이 여기서는 사람 상체죠. 이 상체가 바로 멈추는 것보다 에어백을 통해서 이렇게 멈출 때까지 걸린 시간을 길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선박의 충돌 피해 감소용 타이어 여러분도 아마 이 선박을 보면 이 양쪽에 타이어를 붙여놓은 건 뭐 이렇게 뭐 외관상 좋으라고 한 게 아니라 벽에 부딪혔을 때 이 타이어 때문에 충돌 시간을 길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번지 점프의 이 줄도 탄성이 어느 정도 좀 있는 좀 늘어나는 줄을 좀 매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다치지 않을 수 있죠. 그 다음에 포수의 글러브나 이 얼굴 보호대 전부 다 이 스펀지 식으로 해서 이렇게 충돌 시간을 길게 하는 거고 구조용 에어매트도 아주 단단한 벽돌을 바닥에 깔지 않죠. 네, 농담입니다. 이렇게 푹신한 그러니까 사람이 떨어졌을 때 완전 멈출 때까지 시간을 최대한 길게 할 수 있는 에어매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 그 과제는 교과서 뒷부분에 나와 있는 건데 바로 다양한 충돌 상황에서 안전사고 예방 방법 및 안전장치 고안하기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거 아마 개인적으로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학교가 아니라 지금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모든 별 수업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통수단, 스포츠 활동, 일상생활 중 한 가지를 선택한 후 관련된 안전사고 예방 방법과 안전장치를 조사해서 충격을 줄이는 방법과 원리를 한번 탐구해 보겠습니다. 앞에 배운 내용을 적용해서 한번 작성해 볼 수 있겠죠. 그다음 두 번째는 앞에서 조사한, 그러니까 1번 항목에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충돌이 일어났을 때 충격을 줄이기 위한 안전장치를 다음의 단계를 참고해서 고안하고 설계해 보자. 그래서 총 이 네 가지 단계가 있는데 이 네 가지 단계에 따라서 직접 물론 지금 안전장치가 있겠지만 그 안전장치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를 한번 여러분들 각자 한번 설계해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설계한 이 내용을 나중에 그 구글 클래스룸 교과방에 제가 과제로 올릴 텐데 그 과제로 이제 답을 할 수 있도록 이왕이면 조금 창의적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워낙 역량이 뛰어난 학생이니까 사실 그 결과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서 우리 일상생활에 본래 있던 그 안전장치를 좀 더 업그레이드 해도 되고, 그다음에 지금 일상생활에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것 같지만 이렇게 해도 안전장치가 될 수 있겠다라는 것도 새로운 것도 좋죠. 그래서 어떤 것도 좋으니까 한번 작성을 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예제 문제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제 문제입니다. 그림가는 질량이 0.2kg인 달걀이 2초 동안 자유낙하하고 그 이후에 방석에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그리고 그림나는 그림가에서 달걀의 운동량과 시간에 따른 그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겁니다. 단 중력 가속도는 9.8m/s 제곱이고 공기 저항과 방석의 두께는 무시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달걀이 방석과 충돌하는 동안 받은 평균 R자 힘, 평균 R자 힘을 평균 충격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크기는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영상을 보고 있다면 잠깐 멈춰놓고 풀어놓고 다시 정답을 봐도 좋겠죠. 보겠습니다. 풀입니다. 그림가에서 달걀이 2초에 방석에 닿아서 2.2초에 다시 완전 멈춘 거죠. 2초부터 2.2초까지 방석과 충돌한 후 운동량이 0이 되었으니까, 즉 2.2초가 될 때 운동량이 0이 됩니다. 즉 충돌하는 동안 운동량의 변화량이 곧 충격량이죠. 근데 그 충격량은 방석과 충돌 직전의 운동량과 같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인데 운동량의 변화량이 2초일 때 이 기억값이었다가 2.2초일 때 0이 되었으니까 바로 그 변화량이 바로 이 기억값이란 거죠. 2초일 때 운동량과 같다는 겁니다. 이때 달걀에 작용하는 평균 R자임의 크기를 F라고 한다면 F 델타 T, 그러니까 아까 이게 F 델타 T 이게 바로 충격량이죠. F 델타 T, 이 델타 T는 그 작용하는 시간이니까 0.2초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 델타 P는 질량 곱하기 이 속도인데 이 속도는 시간이 2초일 때 속도가 된다는 거죠. 이게 2초일 때 운동량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한편 달걀은 자유낙하니까, 그래서 자유낙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기 저항을 무시한다고 하면 2초일 때 속력은 9.8m/s 제곱에서 2로 곱해주면 되죠. 왜? 등가속도 운동 공식에서 V는 V0 더하기 AT라는 공식 있죠. 거기서 처음 속도가 0이니까 2초일 때 속도는 19.6입니다. 그래서 여기 V에다가 19.6을 넣으면 이제 약분돼, 이 F를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이 F는 이 0.2, 0.2 약분하게 되면 바로 평균 R자임의 크기는 19.6 뉴턴이 된다라는 거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2초일 때 달걀의 운동량의 크기는, 여기 기억을 물어보는 거죠. 사실 이 기억 먼저 사실 1번 문제 풀면서 바로 2번 문제는 자동으로 풀리는 건데, 운동량의 정의는 질량과 속도의 곱이죠. 근데 질량은 0.2kg이라고 알려줬고, 이제 그 속력은 조금 전에 자유낙하일 때 2초일 때 속력은 19.6이니까 요 기억값은 바로 0.2에 19.6을 곱한 3.92kg/ms가 됩니다. 이번 단원도 마찬가지로 지금 사실 예제 문제는 한 문제밖에 없지만 사실 문제를 정말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그 관련된 뭐 EBS도 좋고 그 외 다른 문제집도 좋으니까 최대한 이와 관련된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이와 관련된 내용, 운동량과 충격량과 관련된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이 이론에 대해서 정말 와닿게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조금 길었는데 정말 끝까지 듣는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